엄마가 200억짜리 건물을 넘긴 지 6개월 만에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날 며느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나가셔야죠. 그 한마디로 한 가정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가족을 믿었다가 모든 것을 잃은 한 어머니의 이야기이자 그 곁에서 딸이라는 이유만으로 평생 상처를 받아온 한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무서울 수 있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이 전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나는 평생 둘째로 살았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딸로 살았습니다. 우리 집에서 그 두 단어는 거의 같은 의미였습니다. 오빠 이민주는 집안의 중심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부터 모든 대화의 시작과 끝은 오빠였습니다. 민준이는 공부를 잘 한다더라. 민준이가 취직을 했다더라. 민준이가 결혼을 한다더라. 집안의 경사는 전부 오빠의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반면 나의 이름이 불릴 때는 대개 이런 때였습니다. 정아야, 부엌에 가서 도와라. 정아야, 상 좀 치워라. 정아야, 어른들 계시니까 조용히 해라. 명절이면 나는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전을 부쳤습니다. 국을 끓였습니다. 상을 차렸습니다. 오빠는 12시가 되어서야 거실에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과일을 받아 먹었습니다. 아버지 옆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게 우리 집의 일상이었습니다. 내가 어릴 때는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알고 나서도 아무것도 바꿀 수 없었습니다. 넌 시집 가면 되잖아. 그 말을 몇 번이나 들었는지 모릅니다. 가족 회의 때 의견을 내면 넌 나중에 시집 가면 되잖아. 유산 이야기가 나오면 넌 어차피 시집 가면 되잖아. 그 말은 항상 내 입을 닫게 만들었습니다. 반박해봤자 핀잔만 돌아왔으니까요. 그렇게 나는 목소리를 잃는 법을 배웠습니다. 수십 년이 지나도록 나는 그 집에서 아들을 빛나게 하는 배경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어머니 혼자 남으셨을 때 나는 더 자주 연락했습니다. 매주 반찬을 챙겼습니다. 병원 예약을 같이 잡았습니다. 명절이면 이틀 전부터 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의 눈은 언제나 오빠를 향해 있었습니다. 오빠는 요즘 어떻다더라. 오빠가 바쁜가 봐. 오빠가 다음 주에 온대. 어머니의 말에서 나는 항상 그 다음이었습니다. 딸은 늘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해 가을, 어머니에게서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오늘 집에 와라. 평소와 다른 목소리였습니다. 짧고 단단한 말투였습니다. 이상하게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나는 직감했습니다. 이미 늦었을지도 모른다고. 거실에는 오빠와 새언니가 앉아 있었고 식탁 위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새언니 박세진은 너무도 자연스럽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이상하게 불편했습니다. 이 건물 오빠한테 줄 거다. 어머니의 말은 너무 담담해서 더 무서웠습니다. 서울 중심가에 위치한 상업용 건물이었습니다. 지하 1층부터 지상 6층까지 임대 세입자만 12팀이 넘었습니다. 한 달 임대 수익이 수천만 원이었고 감정가로 200억이 넘는 자산이었습니다. 나는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엄마, 왜요? 갑자기 왜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새언니가 부드럽게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도 이제 편하게 사셔야죠. 오빠가 평생 모신다고 했잖아요. 저도 어머님 친딸처럼 모실 거예요. 그 말은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연습을 해온 사람처럼 목소리의 온도도 정확했습니다. 눈빛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새언니는 나와 눈이 마주치자 더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어딘가 완성도가 높았습니다. 연습한 사람의 웃음이었습니다.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그녀가 결혼하기 전에 오빠 집의 재산 규모를 먼저 파악했다는 것을, 어머니의 성격을 먼저 분석했다는 것을, 어떤 말이 어머니의 마음을 열게 하는지 이미 계산해 두었다는 것을. 딸처럼 대해달라는 말은 어머니에게 가장 효과적인 열쇠였습니다. 그날 이후 새언니의 행동이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본격적인 계획이 실행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반찬통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어머니가 드시기 좋아하는 음식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갈비찜을 만들었습니다. 도라지 무침을 해왔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여왔습니다. 병원 예약은 빠짐없이 챙겼습니다. 진료실까지 함께 들어갔습니다. 의사 말을 꼼꼼하게 받아 적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마트를 다녔습니다. 어머니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어머님, 이거 좋아하시죠? 어머님 드시고 싶은 거 사드릴게요. 그리고 항상 이 말로 마무리했습니다. 어머님이 제 친정엄마 같아요. 저한테 딸이 되게 해주세요, 어머님. 어머니는 그 말에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내가 딸이 있었으면 꼭 너 같았을 거야. 나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멀리서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한 말의 의미를 한참 동안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나는 진짜 딸이었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눈에는 6개월 된 며느리가 더 딸처럼 보였던 겁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나는 어머니 집에 들렀다가 새언니 혼자 서류를 넘기고 있는 장면을 봤습니다. 부동산 관련 문서처럼 보였습니다. 숫자가 적힌 표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장의 계약서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언니, 뭐 보세요? 새언니는 순간 눈이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곧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냥 부동산 공부 좀 하려고요. 요즘 관심이 생겨서요. 그 웃음은 너무 빨리 만들어진 웃음이었습니다. 표정이 바뀌는 속도가 자연스러운 사람의 것과 달랐습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언니가 서류를 보던 장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눈빛, 그 손의 움직임, 서류를 재빨리 덮던 그 동작. 나는 그 밤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어떤 사람인가? 착한 사람입니다. 순박한 사람입니다. 가족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착함이 가장 큰 약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새언니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을 겁니다. 나는 어머니를 따로 불렀습니다. 조용히 단둘이. 엄마, 제발 조건이라도 붙이세요. 계약서를 써두세요. 그냥 말로만 약속하면 나중에 지켜지지 않아요. 어머니는 내 말을 듣는 건지 마는 건지 창밖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가족끼리 무슨 계약서냐. 그런 말 하면 엄마 섭섭하다. 나는 한 발짝 더 나갔습니다. 엄마, 이건 섭섭함의 문제가 아니에요. 재산을 넘기는 건 법적인 문제예요.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돌이킬 수가 없어요. 엄마, 공증이라도 해두세요.
딱 그것만이라도요. 그때 오빠가 끼어들었습니다. 야, 너 지금 나 못 믿는다는 거야? 내가 우리 엄마한테 나쁜 짓 할 것 같아. 오빠의 목소리에는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래, 됐다. 내 자식 못 믿으면 누굴 믿냐? 그냥 줄 거야. 그 한마디로 200억이 넘는 건물이 계약서 하나 없이, 조건 하나 없이 오빠 앞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그날 이후 나를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넌 왜 그렇게 의심이 많냐? 오빠가 얼마나 착한 앤데. 내가 오빠를 그렇게 보면 오빠가 얼마나 상처받겠냐. 나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어머니 눈에 나는 욕심 많은 딸이었습니다. 오빠의 몫을 넘보는 딸이었습니다. 가족을 믿지 못하는 차가운 딸이었습니다. 그 시선이 평생 내게 익숙한 시선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반박할 기력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날 집으로 오면서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딸이 아닌 아들이었다면 어머니는 내 말을 들었을까? 아마 그랬을 겁니다. 아들이 한 말이었다면 어머니는 계약서를 썼을 겁니다. 그게 우리 집의 오래된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새언니는 그 구조를 처음부터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습니다. 딸의 말은 무시된다는 것을. 그러니 딸이 아무리 경고해도 어머니는 듣지 않는다는 것을.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딸이 아닌 아들이었다면 어머니는 내 말을 들었을까? 증여가 완료되고 처음 한 달은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오빠는 자주 왔습니다. 새언니는 더 살갑게 굴었습니다. 어머님 식사하셨어요? 어머님 얼굴색이 좋으세요. 어머니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역시 민준이는 달라. 세진이가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2달째부터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오빠의 전화가 줄었습니다. 방문이 뜸해졌습니다. 어머니 생활비가 며칠씩 늦어졌습니다. 요즘 바쁜가 봐. 어머니는 이해했습니다. 3달째 반찬통이 끊겼습니다. 병원은 어머니 혼자 다니게 됐습니다. 며느리도 살림이 많겠지. 어머니는 또 이해했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이해했습니다. 나는 그 이해가 무서웠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을 때 계속 이해하는 척을 하니까요. 오빠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믿고 싶어서 어머니는 스스로를 설득하고 있었던 겁니다. 4달째 오빠에게서 짧은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나 요즘 좀 바빠. 이따 연락할게. 그 이후로 연락이 거의 끊겼습니다. 어머니는 나에게 전화했습니다. 오빠한테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5달째 어느 날이었습니다. 오빠가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새언니도 함께였습니다. 엄마, 이 집 좀 정리해야 할 것 같아. 어머니는 웃으며 물었습니다. 왜, 갑자기 왜 그래? 오빠는 눈을 피했습니다. 그냥 상황이 좀 그래. 이 집도 이제 정리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어머니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때 새언니가 부드럽게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저희랑 같이 사시면 더 좋잖아요. 어머님 혼자 계시면 저희가 걱정이 되어서요. 가까이 계시면 더 자주 챙겨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은 겉으로는 따뜻했지만 어딘가 빈틈없이 계산된 느낌이었습니다. 같이 사는 건 좋은데
근데 이 집은 내가 30년을 산 집인데. 어머니의 목소리가 가늘어졌습니다. 새언니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집은 새로 얻어드릴게요. 더 깨끗하고 좋은 곳으로요. 어머님이 편하게 사시는 게 제일이잖아요. 결국 어머니는 흔들렸습니다. 30년을 살아온 집을 정리하고 오빠가 마련해준 소형 오피스텔로 들어갔습니다. 이사하는 날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오빠가 다 생각해줬네. 나는 그 말에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오피스텔로 들어간 날, 어머니가 살던 집은 바로 임대 광고가 났습니다. 임대 관리 명의는 새언니였습니다. 임대 보증금과 월세는 새언니 계좌로 들어갔습니다. 오빠의 계좌가 아니었습니다. 그걸 내가 알게 된 건 한참 뒤였습니다. 6달째에 접어든 어느 날이었습니다. 새언니가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어머님, 제가 부탁드릴 게 하나 있어요. 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르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뭔데, 말해봐. 어머님 명의로 된 작은 집 있으시잖아요. 거기 대출만 조금 받아주시면 안 될까요? 잠깐이면 돼요. 다음 달에 바로 갚을게요. 사업 자금이 좀 급해서요. 나는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그날 바로 달려갔습니다. 엄마, 절대 안 돼요. 대출을 서주면 안 돼요. 나중에 못 갚으면 집이 날아가요. 어머니는 또 이 말을 했습니다. 잠깐 일하잖아. 가족인데 뭘 그렇게 야박하게 굴어. 야박한 건 나였습니다. 또 의심하는 건 나였습니다. 또 가족을 믿지 못하는 건 나였습니다. 언제나 어머니 눈에 나는 단 한 번도 걱정하는 딸이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오빠를 방해하는 딸이었습니다. 결국 대출이 실행됐습니다. 5천만 원이었습니다. 한 달 뒤 새언니가 다시 왔습니다. 어머님, 죄송한데 조금만 더요.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에요. 또 대출이 들어갔습니다. 8천만 원이 추가됐습니다. 그 다음 달, 새언니는 이번에는 오빠와 함께 왔습니다. 엄마, 이번에 사업이 좀 커져서 잠깐만 더 도와줘. 나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혼자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등기소에서 어머니 명의 부동산 전부를 떼어봤습니다. 건물 등기부등본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200억짜리 건물의 명의는 오빠가 아니었습니다. 새언니 박세진 단독 명의였습니다. 증여 직후 며칠 안에 여러 장의 서류를 통해 오빠 명의에서 새언니 명의로 이전이 완료돼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진짜 목표는 새언니였던 겁니다. 나는 그 서류를 들고 오빠 집으로 갔습니다. 문을 연 건 새언니였습니다. 아, 아가씨. 오빠는 없어요. 나는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건물 명의가 이게 맞아요? 새언니는 서류를 흘낏 보더니 아무 표정 변화 없이 말했습니다. 네, 맞아요. 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왜요? 왜 언니 명의예요? 새언니는 잠깐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차피 가족인데요. 그 말과 함께 새언니의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유지해왔던 따뜻한 며느리의 얼굴이 사라졌습니다. 단단하고 차가운 눈빛이 드러났습니다. 아가씨도 아시잖아요. 어머님이 다 알고 동의하신 거예요. 저희가 억지로 한 게 아니에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오빠는 알고 있어요? 새언니는 잠깐 멈추더니 말했습니다. 오빠도 가족이니까요. 그 말의 의미를 나는 곧바로 이해했습니다. 오빠도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집에 처음 찾아온 날부터, 대출을 부탁한 날부터, 이사를 권유한 날부터 모든 것이 설계된 순서였습니다. 어머니의 신뢰를 얻는 것, 건물을 넘기게 만드는 것, 명의를 새언니로 옮기는 것, 어머니 집을 빼내는 것, 대출을 최대한 빼내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내보내는 것.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빠지는 걸 느꼈습니다. 새언니는 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가씨, 괜히 일 크게 만들지 마세요. 어머님도 이미 다 아시는 일이에요. 그 말은 협박이었습니다. 아주 부드럽게 포장된 협박이었습니다. 나는 어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내밀었습니다. 엄마, 봐요. 건물이 새언니 명의예요. 처음부터 이게 목적이었어요. 어머니는 서류를 들고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나는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도 가족인데. 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엄마, 이게 사기예요. 재산을 빼앗긴 거라고요. 오빠가 나쁜 마음으로 한 건 아니겠지. 엄마, 나는 숨을 한 번 참았습니다. 엄마는 지금 이게 이해가 돼요? 어머니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넌 왜 그렇게 오빠를 미워하냐? 그 말이었습니다. 200억이 사라지는 순간에도, 가족의 재산이 통째로 넘어가는 순간에도, 어머니에게 나는 여전히 오빠를 미워하는 딸이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 안에 무언가가 단단하게 굳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분노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텅 빈 느낌이었습니다. 엄마, 나는 낮게 말했습니다. 나 딸이에요. 진짜 딸이에요. 50년 넘게 딸이었어요.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어머니가 나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선명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날, 나는 처음으로 어머니 앞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사람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깊이 상처받습니다. 낯선 사람의 말은 흘려보낼 수 있지만 어머니의 침묵은 어디에도 흘려보낼 곳이 없었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나 나가래. 나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달려갔습니다. 찜편관 앞에는 캐리어 2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앞에 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새언니가 현관문에 기대어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상황이 많이 힘들어요. 이제 각자 사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머니는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나는 입술이 떨렸습니다. 언니, 나는 최대한 조용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새언니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아가씨, 저희도 먹고 살아야 하잖아요. 감정적으로 말씀하시면 곤란해요. 어머님도 이렇게 되실 거 어느 정도 아셨을 거예요. 그 마지막 말이 가장 잔인했습니다. 오빠는 그 뒤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오빠에게로 눈을 돌렸습니다. 오빠, 이러면 안 되잖아. 엄마한테 이러면 안 되잖아. 오빠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순간이 가장 무서웠습니다. 말 한마디 하지 않는 오빠. 고개를 돌리는 오빠. 어머니를 등지는 오빠. 어머니는 그제야 무릎이 꺾이듯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잘못한 거냐? 어머니의 목소리가 너무 작았습니다. 그 물음에 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나는 직접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어머니 명의로 남아있던 작은 집은 이미 3건의 대출이 잡혀 있었습니다.
가압류 통보가 2건 와 있었습니다. 경매 진행 중이라는 안내문도 있었습니다. 합산해 보니 대출만 2억 3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남은 자산이 거의 사라져 있었습니다. 나는 오빠를 찾아갔습니다. 이게 다 뭐야? 오빠는 짜증 섞인 얼굴로 말했습니다. 다 엄마 위에 쓴 거야. 나도 힘들었어. 사업이 잘 안 됐잖아. 그때 새언니가 옆에서 끼어들었습니다. 아가씨도 자식이잖아요. 어머님 빚이면 자녀들이 같이 책임지셔야죠. 저희만 떠맡을 수는 없잖아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무언가가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오빠를 향해서도, 새언니를 향해서도 더 이상 말을 얹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창문 밖을 봤습니다. 어머니가 50년을 살아온 집, 200억짜리 건물, 어머니의 마지막 작은 집, 모두 지금 남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결심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기로. 다음 날부터 움직였습니다. 지난 1년치 통화 내역을 전부 확인했습니다. 무심코 남겨둔 녹취가 있었습니다. 새언니가 어머니에게 대출을 부탁하던 날의 음성, 금액을 말하던 목소리, 잠깐이면 된다고 하던 말, 살아 있었습니다. 계좌 이체 내역도 날짜별로 정리했습니다. 부동산 등기 변동 이력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어머니가 서명한 서류가 언제 작성됐는지 확인했습니다. 증여, 직후 명의가 바뀐 정확한 날짜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싸울 수 있습니다. 쉽지 않겠지만 근거가 있어요. 사회행위 취소, 소송과 부당이득 반환 청구. 2가지 방향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려도 괜찮았습니다. 이건 처음부터 빠른 싸움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날 밤 늦게 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미안하다. 단 2글자였습니다. 엄마, 그때 내 말 들을 걸.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왜 그걸 몰랐을까? 내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왜 오빠 편만 들었는지.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나는 어머니에게 화가 나 있었습니다. 평생 오빠를 먼저 봤던 것도, 내 말을 의심으로 흘려들었던 것도, 욕심쟁이 딸이라고 생각했던 것도, 가장 가까이서 걱정해온 사람을 가장 멀리 뒀던 것도, 하지만 우는 어머니를 더 이상 탓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도 속은 겁니다. 아들을 향한 믿음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 믿음 사이로 들어온 사람을 보지 못한 겁니다. 틀린 어머니였지만 가엾은 어머니이기도 했습니다. 엄마, 나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할게요. 그 한마디가 내가 어머니에게 드릴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은 때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믿기 때문에 당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속습니다. 새언니 박세진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오빠를 얼마나 믿는지, 딸의 목소리가 얼마나 쉽게 무시되는지, 그 구조를 정확하게 이용했습니다. 따뜻한 며느리의 얼굴 뒤에 처음부터 냉정한 계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산 안에서 가장 피해를 본 사람은 진짜 딸이었습니다. 나는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서류 더미 앞에서 어머니를 곁에 모시고. 쉽지 않은 싸움입니다. 변호사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어머니의 심리적 충격도 크습니다. 어머니는 요즘도 밤에 잘 못 주무신다고 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나는 가슴이 아픕니다. 내가 막았어야 했는데, 더 강하게 막았어야 했는데, 하지만 나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막으려 해도 어머니가 믿기를 선택했기 때문에 막을 수 없었다는 것을. 그건 내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그걸 인정하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빼앗긴 것들을 법이라는 이름으로 되찾기 위해. 이것이 이 이야기의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입니다. 언젠가 법정에서 모든 녹취와 서류가 펼쳐지는 날, 새언니가 처음으로 웃지 못하는 날이 올 겁니다. 나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어머니에게 말할 겁니다. 엄마, 내가 말했잖아요. 나는 오늘도 서류를 펼칩니다. 변호사가 보내온 준비 자료들, 대출 날짜별 내역, 등기 변동 이력, 녹취 파일 목록, 하나하나 정리합니다. 지치는 날도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날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어머니의 캐리어 2개가 생각납니다. 30년을 살아온 집에서 짐을 싸야 했던 어머니, 그 어머니를 내보내며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던 새언니의 얼굴, 그리고 고개를 돌려버린 오빠의 등, 그 장면들이 나를 다시 일어나게 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빼앗긴 것들, 반드시 되찾겠습니다. 이 영상에 등장하는 인물, 사건, 장소는 모두 창작된 허구입니다. 실존하는 인물 및 단체와는 일절 관계가 없습니다.